속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우선주의 실현을 위해서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경험이 부족한 충성파들을 행정부에 대거 기용하는 이 속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포함해서 대선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공개된 주요 보직 인사는 모두 17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대부분이 40대, 50대의 젊은 층으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입니다. 또 역대 최대 규모인 1,000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구체적인 공약 집행 계획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서류미 비자 구금 시설의 정원을 2배 이상인 8만 명으로 늘리기 위해서 교도소를 운영하는 민간 회사들과 접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역대 새로운 정권 출범을 앞두고 이번에 트럼프 당선인처럼 내각 인선이 설왕설래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달 뒤에 출범하는 차기 행정부 진영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트럼프 당선자가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제일주의, 그리고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런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충성파 측근들을 전면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경험이 부족한 40대, 50대를 많이 기용하면서 기존 질서를 흔들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가 거침없이 속도전을 펴고 있다는 점인데요. CNN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직후에 수지 와일스 선거대책위원장을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지명한 데 이어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발표까지 17명의 주요 인선 보직을 불과 일주일 만에 끝내버렸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는 외교 안보 인선이 보훈부 장관 하나 정도 남은 상태인데요. 8년 전 대통령 선거와 비교할 때 눈에 띄게 빨라진 속도입니다. 8년 전에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닷새 만에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한 뒤에 한 달을 넘겨서 국무장관, 국방장관 이런 인선을 공개했는데요. 8년 전에 요직 인사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이번 두 번째 대선 이후에는 일주일 사이에 대부분의 참모를 임명하는 아주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당선자가 유례 없이 속전속결 인사를 강행하는 걸 보면은 의욕이 대단하다, 의욕이 넘친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왜 이렇게 속전속결로 인사를 단행하는 걸까요? 일단 내년 1월 20일 취임 첫날부터 당장 자신의 공약을 빨리 추진하겠다는 트럼프 본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2028년에 또다시 출마할 수 없는 만큼 이번 4년이 나의 마지막 시간이다, 이런 각오로 아주 조급한 심정으로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트럼프 당선자가 선거운동 기간 내내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과 같은 공약 이행을 위해서 행정명령을 취임 첫날부터 발동시키겠다, 이렇게 공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밖에 취임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당장 끝내겠다고 공약을 하는 등 굉장히 이번에는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개된 트럼프 2기 행정부 진영의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아주 젊고 충성파로만 채워졌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본인에게 충성심을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거나 강경 노선에 동조하는 인사로만 내각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루비오 국방장관 내정자, 그리고 헤그세스 국방장관 내정자, 왈츠 국가안보 보좌관 내정자, 이 사람들은 모두 트럼프 당선자의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외교적 고립주의 노선에 적극 호응을 해왔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유엔 주재 대사로 지명됐던 스테파닉 하원 의원도 2019년에 탄핵 심리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옹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대선 결과는 사기라는 주장에 적극 동조한 인물이고요. 국경 차르에 지명된 호먼 전 이민세관 단속국 국장 직무대행, 그리고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내정자도 트럼프의 강경 이민 정책에 아주 적극 찬성해온 측근들입니다. 마쿠 실세 역할을 맡고 있는 트럼프 당선자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는 아예 차기 내각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버지 뜻에 반대하는 이른바 나쁜 행위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면서 자신이 충성파 간별사임을 자임하기도 했습니다. 네, 거기에도 그 지명자를 보면은 대부분이 나이가 젊어요. 40, 50대로.
네. 상당히 그 예전에 비해서 젊은 내각인데 40대 50대를 아주 대거 발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공개된 지명자 17명 가운데 10명 이상이 30대에서 50대 사이고요. 정부 효율부 수장에 나란히 지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53살입니다. 그리고 인도계인 비벡 라마스와미 전 공화당 경선 후보는 39살로 두 사람 사이의 나이 차가 14년이 납니다. 밀러 부비서실장 내정자가 39살, 아직 40살도 되지 않았고 스테파닉 유엔 대사 내정자는 40살입니다. 그리고 게버드 국가정보국 국장 내정자도 43살, 굉장히 젊죠. 그리고 법무장관 내정자가 맷 게이츠인데 법무부 장관 하면은 상당히 그 중후하고 오래된 이미지를 주는데 42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기 당시에는 트럼프의 과격하고 돌출 행동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었던 이른바 어른들의 축, Axis of Adults가 사라지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비판적인 검토가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대로 무조건 예스맨들이 시행하는 정책이 이어질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NN 방송국은 트럼프가 첫 번째 임기 때보다 더 많이 비정통파를 중용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나라를 위험한 방향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비판자들 사이의 두려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고집스러운 행태다, 이렇게 짚기도 했습니다. 뭐 자신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그러한 이 백그라운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또 한번 잘못 삐딱하게 가게 된다 그러면은 이것도 사실 참 큰일이 아닐까 이런 걱정이 좀 들기도 하긴 합니다. 자, 그러나 저러나 이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현재 최대 라이벌로 꼽히는 중국, 뭐 아주 극도의 경계심을 보이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뭐 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트럼프의 두 번째 내각은 한마디로 대중 강경파들로만 채워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 공산당을 나치에 비유하거나 코로나 팬데믹을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부르기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미중 관계를 두고 냉전 선언을 하면서 극단적 성향 인사들이 전부 요직에 기용이 된 상황인데 중국의 두려움이 예전보다 상당히 커진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로 삼고 있는 인물이 바로 외교사령탑인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 겸 국무장관 내정자입니다. 이 루비오 상원의원은 평소 의회의 대표적인 반중 의원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문제, 신장지구 위구르 자치 문제를 거론하고 홍콩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자치권 침해도 거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 문제까지 건드리면서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인권, 자치 이슈에 대해서 그동안 아주 초강경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이런 대중 강경파들이 앞으로 거침없이 중국을 비난하고 홀대하고 바이든 행정부와 비교해서도 미국과 중국 교류와 대화의 기회가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중국 지도부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루비오 의원이요, 중국 정부로부터 본토 방문 제재를 받기도 했다면서요. 비공식적으로 그 기피 인물인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취급을 받고 있는데요. 정상회담을 가지거나 장관 자격으로 중국을 찾는 것 자체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4년 전에 중국 정부로부터 두 차례 이미 제재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신장 위구르 자치 문제를 두고 내정 간섭 발언을 했다, 이런 이유로 제재를 받았고요. 두 번째는 홍콩 민주화 시위 이후에 그 홍콩을 지지한다, 이런 발언으로 중국 정부에 또 추가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중국이 루비오가 이 미국 정부의 요직을 차지한 만큼 앞으로는 이러한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전했는데, 제재라는 것이 루비오 개인에게는 적용이 되지만 일국의 국무부 장관이라는 직책에는 면제될 수도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서는 무엇보다도 루비오 의원이 평소부터 굉장히 대만과 친한 관계라는 것도 신경이 쓰이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참. 근데 지금 마르코 루비오 외에도 지금 뭐 CIA 국장으로 지금 임명된 사람, 또 안보 보좌관으로 임명된 사람, 이 모두가 다 지금 반중국 인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로만 낙점이 됐을까? 참 그것도 참 굉장히 좀 흥미로운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연으로 보기에는 트럼프 당선자의 의중이 너무나 명확하게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차기 CIA 중앙정보국 국장으로 지명된 래드클리프 전 국가정보국 국장이 이 양반도 역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중국의 우한의 실험실에서 유출돼서 시작됐다. 이렇게 주장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차기 안보보좌관으로 낙점된 그린베레 출신의 왈츠 하원 의원도 미국에서 아주 적극적인 매파, 대중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은 중국 공산당과 지금 냉전 중이다. 이런 발언까지 했는데 특히 베이징에서 2년 전에 끝난 겨울올림픽에 나가지 말자. 전 세계 그 체육부와 합심해서 올림픽을 보이콧하자. 이런 주장까지 하는 인물입니다. 심지어는 중국이 30년대 나치 규모의 군사적 증강을 통해서 태평양에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는데 중국이 또 신경 쓰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무역 차르로 지목된 라이트하우서 전직 무역 대표부 대표인데 상무부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감독권을 갖게 되는 라이트하이저 역시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자인데 미국의 시장 기술 자본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모든 접근을 차단해야 된다. 아주 공개적으로 주장해온 인물이랍니다. 이렇게 거의 100% 트럼프 당선인이 대중 강경파를 주요 내각에 앉힐 것이라는 뉴스 때문에 중국 정부가 지금 후속 대책 마련에 아주 부심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자, 다음은 이민 관련 소식인데요.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예고했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자, 그러면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을 텐데 그걸 벌써 이제 시행에 착수했어요. 행정부의 인사들이 그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LA를 포함해서 전국에 위치한 불법 이민자 구금 시설 수용 정원을 2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IC의 대규모 단속 작전을 앞두고 수용 시설을 미리 확충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지금 미국 안의 불법 이민자 구금 시설 정원이 4만 명 수준입니다. 그런데 최대한 신속하게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 교도소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 회사들과 접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어느 구역을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구금 시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까? 아무래도 목표가 불법 이민자를 체포해서 추방하는 것인 만큼 서류 미비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서 일리노이주의 최대 도시인 시카고 그리고 뉴욕, 마이애미 같은 대도시 주변에 집중적으로 새로운 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동부 지역 대도시에서는 구금 시설을 새로 짓는 것 말고도 이미 존재하는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폐쇄를 했던 불법 이민자 구금 시설을 다시 가동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 인권 보호 차원에서 민주당에서 폐기를 했던 가족 구금 제도를 다시 살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데 당국이 불법 이민자와 미성년 자녀를 동시에 체포했을 경우에 똑같은 시설에 가두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불체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민주당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득표를 많이 받아서 당선이 됐다는데 최대 2천만 명까지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 취임하자마자 대규모 추방작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의 최대 적임자인 국토안보부 장관의 여성이자 최측근인 사우스다코타주의 크리스티 놈 지사를 임명하면서 이제 일대 격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지금 뭐 캘리포니아주나 LA시나 지금 트럼프 새로운 행정부와 호흡을 맞춰주지 않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법 체류자를 이 체포를 하려고 하더라도 맨파워가 문제일 거란 말이에요. 그 또 마침에 또 저 이렇게 체포를 한다고 하더라도 구금 시설을 또 제공해 주지 않겠다라고 나온다 그러면 이것도 또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자치정부 사이의 알력이 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커진다 그러면은 참 이것도 문제인데 이게 좀 LA시도 그렇고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조금씩은 뭔가 좀 이제는 좀 팔리스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말이죠. 그리고 뭐 지금 그 참모들을 강경파 너무 그냥 일방적인 강경파들만 지금 지명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래야 뭐가 일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들도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참 앞으로 정말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예의주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득표율이 뛰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데 이어서 캘리포니아 주 안에서도 오랫동안 진보의 거점으로 여겨졌던 실리콘밸리 역시 트럼프 쪽을 향해서 돌아서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또 남가주 해안에서 흔치 않은 이 산갈치 사체가 지난 몇 달 동안 두 차례 잇따라 발견이 되었습니다. 주요 언론들이 이 소식을 잇따라 전하고 있는데 이처럼 관심을 두는 이유는 다름 아닌 지진 관련 속설 때문입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드러난 보수와 경향은 진보 요새인 캘리포니아 주도 피해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 캘리포니아 주 안에서도 진보의 거점이다라고 여겨졌던 실리콘밸리조차 트럼프 당선인 지지로 돌아섰다라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이 대표적 IT 중심지로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 3개 카운티에서는요.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하고 카말라 해리스와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분석해 어제 이러한 내용을 전했는데요. 물론 이곳에선 여전히 진보 성향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눈에 띌 정도로 보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 안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곳으로 꼽히는 지역들에서조차도 보수화 성향을 피해가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비율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3개 카운티가 샌프란시스코, 산타클라라 그리고 산마테오 카운티인데요. 지난 12일 개표율 76% 기준으로 보면요. 이 산타클라라 카운티, 애플과 구글, 엔비디아가 있는 곳이죠. 여기선 올해 유권자의 28.2%가 트럼프를 선택했습니다. 예. 4년 전이었던 2020년 25%보다 증가한 거고 또 2016년 21%와 비교해선 꽤 높아진 겁니다. 반면 해리스에 대한 투표 비율은 이번에 68.1%였는데 4년 전 조 바이든 72%, 또 힐러리 클린턴 73%보다 낮아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산마테오 카운티. 여긴 이제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가 있는 곳이죠. 이곳에선 해리스 73%대 트럼프 23%로 나왔는데 2020년 78%, 2016년 76%였던 것에 비해 민주당 비율이 확연히 감소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여기서 2016년엔 19%, 2020년 20%였다가 올해는 23%로 꾸준히 올라갔고요. 마지막 샌프란시스코 카운티도 살펴보면요. 트럼프 지지율이 2016년 9.3%에서 올해 15.3%까지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민주당은 86%에서 81%로 감소했습니다. 그래도 뭐 조금씩 공화당 쪽에 올라가고는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말이죠. 이 공화당 지지자들은 좀 그러나마 좀 기분이 좋겠습니다만 위로가 좀 되죠. 아직도 차이가 많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이게 뭐 뒤집어진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아직도 멀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확실히 이번까지 세 차례 선거를 치르는 동안에 실리콘밸리 3개 카운티에서도 트럼프 지지율 증가가 전국적인 추세와 일치를 한다. 이런 또 수치가 또 나왔네요.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수치만으로 트럼프와 공화당이 실리콘밸리의 다수파를 형성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분명히 전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공화당이 실질적인 다수를 차지하기까지는 사실상 굉장히 멀었다는 점 언급했고요. 하지만 이러한 비교적 작은 그런 변화조차도 실리콘밸리와 IT 산업이 점차 민주당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짚었습니다. 네. 그러면 실리콘밸리조차도 이렇게 변화가 보이고 있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일부는 경제적 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 지지하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약속했잖아요. 네. 그중 일부는 자기 이익으로 귀결이 되고요. 또 실리콘밸리의 신생 기업들이 좀 더 빠르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IT 리더들이 이런 정치에 관해서 지금은 좀 더 실용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뭐 민주당 정부에 대한 또 실망감도 상당히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저거 해도 지금 하고 있는 정권을 잡은 이 여당 측이 뭔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정책을
추진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이 생각을 또 거꾸로 먹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 남가주 해원에서 oarfish 산갈치가 잇따라 발견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USA 투데이 비롯해서 주요 언론들이 어제와 오늘 이 소식을 잇따라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샌디에고 외곽의 인기 휴양지 엔시니타스 그랜드뷰 비치에서 산갈치 한 마리가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이번에 사체로 그 해변에 떠밀려온 산갈치는요, 현재 부검을 위해서 UC 샌디에고 스크립스 해양연구소로 옮겨진 상태인데요. 이 해양연구소는 이 산갈치 길이가 9에서 10피트 사이 정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터로는 약 3미터 정도에 달합니다. 3미터. 그런데요, 남가주 해안에서 이에 앞서서 또 산갈치가 발견된 적이 있었거든요. 지난 8월 10일이었습니다. 네. 라호야 코브 해안 인근에서도 산갈치 한 마리가 사체로 발견됐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사실 심해에 사는 산갈치 자체가 발견된다는 게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스크립스 해양연구소 벤 프레블 연구원은요, 지난 1901년 이후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이렇게 산갈치가 발견된 게 이번이 21번째로 극히 희귀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123년 동안 총 21마리만 발견됐던 산갈치가 이번엔 3개월 사이에 2마리가 연이어 나온 것입니다. 네, 이렇게 희귀한 산갈치가 연이어 발견된 것도 화제이긴 화제지만은 또 이렇게 언론들, 특히 주요 언론들이 이렇게 관심을 두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데 그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그건 산갈치 출현이요, 지진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속설 때문입니다. 하하. 산갈치는 이른바 재앙의 전조로 불리는데요. 지진 같은 자연 재해의 전조라는 명성 아닌 명성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들은 이번에 종말의 날 물고기가 나타났다면서 다소 과장 섞인 제목을 달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산갈치가 발견이 되고 그 지진이 발생했었어요? 일본 그 대지진 직전이나 캘리포니아 지진에서도 발견됐다는 기록이 있긴 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지난 8월에 그 산갈치가 발견되고 나서 이틀 뒤인 12일엔 LA에서 그때 규모 4.4 지진이 발생했었고요. 그렇지만 이게 관련됐다고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산갈치 출현이 지진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서 섣부른 억측을 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프레블 연구원도 산갈치 죽음에 대한 명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고 했는데요. 다만 해양 환경의 변화나 아니면 개체수 증가, 또 엘니뇨와 라니냐 같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지난 월요일 이 센트럴 캘리포니아 중가주에서는 초대형 더스트 스톰, 모래 폭풍이 일어섰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관련 사진과 영상이 뒤늦게 퍼지면서 이건 마치 영화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걸 집어 삼키는 듯 엄청난 높이의 거대한 잿빛 바람이 맹렬한 기세로 들판을 덮치는데요. 이 센트럴밸리를 덮친 초대형 모래 폭풍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이례적으로 이어졌던 건조한 날씨, 또 저기압의 상승 기류가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초대형 모래 폭풍으로 인해 해당 지역 곳곳에선 정말 재난 영화를 방불케 하는 광경이 목격되기도 했는데요. 이 여파로 센트럴밸리에선 수시간 동안 전력 공급이 중단돼서 17,000가구 이상이 불편을 겪기도 했고요. 또 가시거리가 많이 짧아지면서 고속도로에서 무려 20중 충돌 사고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퀀텀 F&A 최은하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자, 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는 CPI가 발표가 됐고 오늘 아침에는 PPI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뭐 수치들이 거의가 다 이 전문가들의 전망치와 일치를 한다라는 그런 이제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 자, 이 두 수치 어떻게 우리가 이 참고를 해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예상대로 나오고 있어서 네.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이 부분을 봐가지고는 지금 연준이 이제 계속 강조하고 또 앞으로 연준의 방향을 정하는
그러한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네. 또 그 점은 뭐 이미 그 시장에서도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이제 더 악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대에 근접을 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확인 과정이었다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점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경제 기조에 맞춰진 전망이었고요. 아하. 이제 우리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확정된 이후부터는 지금 뭐 수많은 경제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오고 아하. 또 우리 트럼프 당선인의 그 특성이 굉장히 빨리 결정을 하고 행동에 옮기는 이제 그런 그 민첩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점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경제 특히 그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돼서 이제 지금은 지금까지의 관성이다. 관성의 역할을 해왔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으로 변했다. 이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12월에 또 한 번의 FOMC 회의가 열리게 되겠는데 바이든 행정부의 이 팔리시를 쪽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한 0.25% 포인트가 또 한 번 내려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이 관측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었습니다만은 만일에 트럼프 당선인 측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이것이 또 스탑될 수도 있거나 아니면 더 내려갈 수도 있다. 뭐 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는 이제 그 파월 연준 의장이 그 지난번 FOMC 미팅 끝나고 기자회견할 때 했던 내용이 이제 가장 그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하. 파월 의장이 그 당시 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된 것 때문에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은 아니다. 아하. 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어허. 트럼프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한 이후부터 경제 정책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가능성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연준은 적어도 그 통계에 의한 데이터에 의존한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현실화되기 전까지 미리 선제적으로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뭐 완화 속도를 낮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하지 않겠다라는 걸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12월에 지금 0.25 인하설은 뭐 그렇게까지 큰 변동이 없을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제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에 0.25%포인트를 낮춘다는 데 대한 기대치가 좀 낮아졌어요. 시장에서는. 네, 낮아졌다 하는 것은 이제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그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정책 발표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서 우려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고. 이제 연준은 우리는 그러한 그 예측성의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래도 시장은 이제 그러한 그 현재 상황을 볼 때는, 연준이 좀 이 부양책을 위한 것을 조금 늦추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이 좀 나오고 있다. 그래도 아직 그게 대세는 아닙니다. 대세는 이제 0.25 낮춘다는 쪽이 대세라고 보입니다. 그래도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그냥 이 뭐 강력하게 그냥 요구를 하고 더 내리십시오, 0.5까지 내리십시오, 뭐 이렇게까지 또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은 그것도 좀 골치 아프겠네요.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럴 것 같지 왜냐하면 않으세요? 파월 의장은 이미 각오를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2년 남은 임기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를 재임명하지 않을 거라는 것은 뭐 누가 봐도 아는 거기 때문에 뭐 파월 의장은 이미 각오했던 것 같고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 취임하기 전에 당신 좀 먼저 2년 임기 남았지만 미리 좀 그만둬주면 좋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내 임기 다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이나 압력은 전혀 받지 않겠다. 이런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또 우리 연준의 전통이었고 근데 그런 걸 본다 그러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뭐 더 낮춰달라 어떤다 이런 얘기를 많이 얘기는 하겠지만 연준의 파월 의장이 있는 한에서는 뭐 그런 그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뭐 주식시장은 합리성은 뭐 장기적으로 보면 합리적인 시장이지만 네. 단기적인 변동성은 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뭐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게 좀 모순적인 얘기이긴 한데요. 단기적으로는 비합리적인 시장인데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이에요. 그게 네, 무슨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얘기냐면 네.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한쪽으로 쏠렸다가 또 반대쪽으로 쏠렸다가 이렇게 자꾸 엎치락뒤치락을 하다 보면 이게 오랜 세월을 지나고 보면은 결국은 그 균형점에 다 회귀를 한다. 균형점으로 접근을 한다. 이제 이러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주식시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은 미국의 경제 성장, 그 다음에 그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 뭐 이런 부분들로 결국은 다 회귀를 합니다. 그쪽으로 그 상관관계가 맺어지는데 이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요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많은 그 변수들이 작용을 하죠. 뭐 심리도 작용하고 하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 이제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시장에서 크게 지금 반기고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규제를 많이 풀 것이다 하는 점이 있거든요. 규제를 푸는 것 중에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뭐 기후, 환경 이런 쪽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관계돼서 그동안에 비용을 많이 지불하던 회사들의 실적이 올라갈 것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 업계, 뭐 이런 쪽에서는 이제 이 환경 오염에 대한 것을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줄어들면은 좀 나아지지 않겠냐. 그 다음에 또 그 기업들이 지금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합병이에요. 합병? 네. 합병. 아하. 자기들끼리 서로 사들이고 합치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민주당 그 정부는 항상 합병에 대해서 회의적이에요. 그게 어느 독점 기업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소비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그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병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뭐 구글 같은 경우도 합병은커녕 오히려 너희 회사를 쪼개야 된다. 그렇죠. 이제 이런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민주당의 어떤 그 경제 철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반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중심으로 한 공화당의 철학은 뭐냐면 시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놔두면 결국은 그게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시장주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주식시장에서 바라보는 건 합병이 상당히 활발해질 것이다라는 또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합병이 되면은 두 개 회사가 합쳐져 가지고 그 두 개 회사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줄이고 또 시장에 대한 잠식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뭐 가격도 올릴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이제 합병은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여건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 투자하는 주식시장이 이제 상당히 반기는 면이 있었고요. 또 이제 감세가 있어요. 감세. 세금을 줄여준다 그러면 똑같은 이익을 내는 그 기업들이 세금을 덜 내고 나면 납세 후 이익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올라가니까 이익에 연동되어 있는 주가도 올라갈 것이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소위 지금의 주가가 갑자기 올라가는 이러한 배경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인데 여기에 이제 또 비합리적인 부분이 작용하고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은 그렇게 갑자기 올라가고 시대적인 분위기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는 주식시장이 잘 될 거다. 기업들에게 유리할 거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나오면서 지금 주식 안 샀다가는 후회할 거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이제 가속화되면은 네. 여기저기 다 사니까 나만 또 안 샀다가 나만 이 기회에서 탈락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공포가 생기죠. 사람의 그렇죠. 심리라는 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다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옛날에 우리 그 연준 의장이었던 알렌 그린스펀 의장이 썼던 표현이 있잖아요. 비합리적인 흥분 상태. 이제 이러한 부분도 좀 있지 않느냐. 근데 이렇게도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일단은 지금은 이 시장, 주식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빨라요. 너무 이르고 이것이 좀 가라앉은 다음에 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그게 그 비합리적으로 너무 흥분돼서 가격이 올랐구나라고 볼 수 있거나 아니면 그때 판단이 맞았구나 하는 게 나오는 거여서 지금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상당한 흥분 상태에 있다는 것은 뭐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저는 요즘 좀 내가 왜 비트코인을 안 샀을까 하고 후회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비트코인은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게요. 이 비트코인이 지금 어떤 세상의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통일된 의견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기에는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그 폭발력이 지금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난 한 300년이죠. 네덜란드가 이제 세계에 지배를 하다가 영국에 넘어갔다가 이제 미국에 오고 하는 소위 그 자본 시대의 그 핵심적인 지난 300년의 세월을 보면은 결국 대부분의 그 나라, 그러니까 네덜란드나 영국, 이런 그다음에 미국 이렇게 넘어오는 거에서 그 세계 무역과 경제의 중심이 된 국가들의 화폐가 지배를 해왔어요. 그리고 저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 나라의 화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용을 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을 따로 공부하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이 세상은 원래부터 화폐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죠, 당연히. 네. 그러나 화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던 시절이 인류 역사에는 훨씬 더 길었죠. 그리고 한 나라의 화폐를 가지고 다른 나라의 물건을 살 수 있던 시대도 굉장히 짧아요. 인류 역사에서 보면.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그 잠재력이라는 건 뭐냐면 이러한 화폐들은 전부 각 나라들이 통제를 했단 말이에요. 나라가 관리를 했고 나라가 발행도 하고 나라가 줄이기도 하고 했는데 이 비트코인은 지금 초국가적인 형태의 화폐 수단으로 나와버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지어는 그동안에 그 역할을 금이 했는데 이제는 금보다도 훨씬 더 서로 주고받기가 쉽고 관리하기도 쉽고 그다음에 쪼개가지고 서로 결제하기도 쉽고 이런 점에서 볼 때는 비트코인의 우월성이 있고 거기다가 금은 매년 생산량이 좀 엎치락뒤치락합니다. 그렇죠. 생산이 많이 될 때도 있고 채굴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금이 많이 나올 때는 갑자기 돈이 많이 늘어나요. 그다음에 금이 적게 나올 때는 덜 늘어나고 이러한 그 불편함이 있었는데 비트코인은 지금 매년 그 출하량이 똑같아요. 똑같은 게 아니고 예정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예측한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금은 언제 어디까지 이게 나올지는 몰라요. 지구에 얼마만큼 금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비트코인은 2,100만 개라고 하는 딱 수량이 정해져 있어요. 한 개가. 그래서 이러한 몇 가지의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세계 시장에서 세계의 그 경제와 무역과 금융시장에서 하나의 그동안에 각 국가들이 운영하는 화폐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지금 것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을 상당히 찬양하는 분들은 비트코인으로 넘어갈 거다. 왜냐하면 이번에 팬데믹 때도 봤지만 이 각 나라들이 자기네 나라 돈을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오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중서민층은 갑자기 자기 생활 수준이 낮아져 버려요. 자기의 재산도 낮아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러한 점의 한계점을 이제 자본주의 체제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우려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비트코인이 최고가 아니겠느냐. 이런 점이 있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니까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나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또 각광을 받는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과거에는 비트코인을 상당히 나쁘게 얘기했죠. 그랬죠, 뭐 그랬죠. 일종의 사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이에 많이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받다 보니까 이게 꼭 그런 건 아니구나 이제 이렇게 깨달음도 있고 또 이러한 그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누가 제일 그 앞장서 있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일론 앞장서 머스크겠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은 미국의 전략적 자산으로 가져가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거래하는데 미국이 최대의 시장을 되도록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미국이 지금 그 미국 정부가 지고 있는 $35의 빚을 비트코인으로 갚겠다라는 그러한 설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허허. 그러니까 이제 이 월가에서 볼 때는 이 비트코인 미국 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는 이게 상당히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거래상으로도 그렇고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이 당연히 생기는 거죠. 생겨서 그동안의 비트코인에 대해서 회의론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요즘은 상당히 지금 그 발언권이 낮아진 상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 각광을 받는 거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시장의 잠재력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도 몰라요, 아무도. 지금 뭐 나온 지가 뭐 얼마 됐습니까? 16년 됐는데 예. 그것도 각광을 받는 것만 따지면은 한 7, 8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7, 8년밖에 안 되는 이게 과연 세계의 경제 질서를 바꿀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질까?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 중에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많은 또 그 이상의 많은 학자들은 아니다. 이건 비트코인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회의론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비트코인은 아주 그 위험도가 높은 투자 자산이지만 위험도가 높은 만큼 또 잠재적인 폭발력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하나에 말씀 듣고 8만 보니까 달러. 안 사기를 잘했네. 아 그래요? 근데 올라도 너무 올라서 하나에 8만 달러가 넘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 네.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아마존이 그렇게 오르고 네. 엔비디아가 오르는 것은 말이 되는데 비트코인은 또 오르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도 8만 달러는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시장을 바라볼 때는요, 네. 제일 제가 좀 강조드리는 건 항상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네. 저건 말도 안 되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판단하시기 좀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말이에요. 그 모기지 금리가 이제 뭐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모기지 금리도 좀 내려갈 텐데 그게 안 내려가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퀀텀 감사합니다. F&A 네 최원화 대표 함께하셨습니다.